트럼프가요, 지금 지지율이 46%,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4개의 큰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오늘 밤 미중 무역 전쟁이 확전이냐 종전이냐 결판 난다. 그래가지고 10일 관세 폭탄을 예고한 속에 오늘 단판이 난다는데, 이게 실제로 오늘 단판이 나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좀 한꺼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지긋하게 앞으로 트럼프 차기 대선 도전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거고, 트럼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차기 대선에서 미국에 지금 자기가 표를 얻었던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다시 점수를 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확고한 지지 기반인 35%의 백인 남성 저소득 저교육층에 자기가 아주 기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 이란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독일의 메르켈을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메르켈하고 약속을 깨버리는 외교적 갤레를 하면서 지금 이라크를 갑자기 갔습니다. 폼페이오가 어디를 갈 건가, 베네수엘라를 갈 건가 큰 주목거리가 됐는데요.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나타나서 헬리콥터를 타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미국의 큰 지금 위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란은 제재를 안 풀면 미국이 핵 개발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란의 지금 로하니 대통령이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고, 특히 지금 이란이 지금 시아파 아닙니까? 그런데 이라크가 후세인을 쫓아내고 난 뒤에 시아파 지금 이 공화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란의 부대들이 이라크에 민병대, 의용대 형태로 굉장히 많이 가서 IS 추방 사업이나 그 시아파 정권을 흔드는 게릴라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데 투입이 되어서 지금 이란에 그 많은 무장 세력이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라크 정세를 순식간에 흔들어 버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쪽을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군, 육군부터 다 보내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사드도 결국 시아파에 지금 기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싸우는 수니파들이 지금 쿠르드족과 더불어서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이 시아파, 한마디로 이 반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아사드가 승기를 완전히 잡고 IS까지 쫓아냈죠. 그러니까 이 반군들은, 시리아의 반군들은 IS 쫓아내는데 이용됐지, 사실상 자신의 역량은 훨씬 줄어들고, 그 사이에 러시아와 이란이 미는 아사드가 다시 거의 권력을 뺏길 지경까지 놓였다가 다시 완전히 권력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또 이 시아파가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또 지금 잡고 있는데, 레바논의 사실상 군대는 헤즈볼라죠. 레바논이 나라 자체가 헤즈볼라에 의해서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이라크를 통해서, 그리고 시리아를 통해서, 또 시리아하고 국경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 시리아의 위성국처럼 과거에 됐던 레바논까지, 그야말로 이란에서 레바논까지 연결되는 라인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이 지금 중동 전역의 시아파들을 흔들어서 미국에 도전했을 때 이라크부터 굉장히 지금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이 이 이란을 대응하는 부분이 단지 이란하고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까지를 상대해야 되는 문제로 번질 수가 있고,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굉장히 반미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라크 후세인을 쫓아내고 지금도 이라크에 미군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라크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닥 정서는 이란의 시아파와 동일시되는 정권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이러니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들이 통제 가능한 지금 이라크에 가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급기야 이라크의 정세를 어떻게 좀 안정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지금 미국이 항모 폭격기를 정파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매우 아주 좁습니다. 이란하고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UAE 등이 있는 이 호르무즈 좁은 해협이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의 이 중동 석유가 해외로 수출되는데 만약에 그 해협이 이란이 공격하고 미국이 이제 또 공격하고 그러면서 봉쇄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마 세계의 유가가 큰 지금 춤을 추고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란의 이 석유 한 100만, 200만 배럴에 이르는 이런 석유를 지금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만 해도 데미지가 큰데요. 이걸 이제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봉쇄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아마 유가가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되고 제3의 오일 쇼크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다른 미국의 지금 골칫덩어리가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입니다.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 문제를 손을 떼놓고는 빠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베네수엘라가 지금 군부에게 많은 특권을 줘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저게 정리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가 경제나부터 모든 사회 시스템이 정치도 마비되고 파탄이 났는데도 군부는 거의 도적대처럼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지하냐? 석유, 광산, 식품 유통 등 베네수엘라의 핵심 3대 산업을 마두로가 군부한테 넘겨줘서 철저히 이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는 정권이 무너지면 자기들이 지금 북한처럼 북한의 군부가 이 각종 이익 사업을 하듯이요.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서 민영화가 될 거다. 그래서 과이도 측이 지금 군부의 미래를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 자기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이도나 민주주의 체제가 다시 도입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이권이 뺏길 거라고 보고 충성을 돌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돈들이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대표적으로 국영 석유 기업에서만 이 자산 총액이 한 2천억 달러 되는데 200조. 그래서 베네수엘라 전체 석유 수출의 90%, 정부 재정의 60%를 담당하는 그 석유회사, 국영 석유회사를 군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요한 군부에게 넘겨준 핵심 산업에 군 출신들 현역이나 퇴역들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 이런 데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겁니다. 한 1000명이 넘는 고위 장성 출신들, 군부 핵심들이 이런 자리에 다 가서 취직해서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베네수엘라에 지금 민주화니 뭐니 되면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두로와 도적대가, 군인 도적대가 사실상으로 지금 저 나라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이 해군 병원선을 갖다가 지금 베네수엘라 근처에 배치하고 판사들에 대해서 제재를 거론하면서 마두로의 체진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이 마두로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펜스 부통령이 어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의 설립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법원이 법치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상의 권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25명의 대법원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지난번에 과이도의 5월 1일 봉기에 가담한 야당 의원 7명에 대해 면책 특권을 박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박탈하면서 법무장관이 동시에 대역죄, 업무죄 등으로 이 의원들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에게 등을 돌린 베네수엘라 비밀경찰국장 등에게는
그 사람의 개인 재산을 제재하는 부분을 전부 철회해서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네수엘라의 다른 고위직들도 전부 이렇게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지난해 2018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야당 후보는 가택연금으로 아예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이 마두로가 당선됐다고 68%인가 얻어서 당선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두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과이도가 그럴 때는 국회의장이 임시로 한다 해서 임시 대통령을 지금 자처하고 있고 서방이 그를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원래 이것과 관련해서 트럼프가요 몇 달 전에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투입하자라고 강하게 주장하다가 미국의 참모들이 질려가지고 전부 말렸습니다. 우리가 그레나다라든지 파나마 같은 나라에 침공한 적이 있지만은 과거에 쿠바 침공은 실패했고 그런 데서도 고생을 좀 했다. 그런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큰 나라를 이렇게 침공했을 때 과연 이걸 감당하기 쉽겠느냐. 여기에 쿠바니 또 심지어 러시아니 군대들도 와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될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이 커지니까 좀 어렵더라도 좋은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달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자,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추가 인상을 하겠다고 지난 5일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엄포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미중 무역 협상을 이렇게 매듭 짓고 오늘까지 안 되면 내일 10일 날 관세가 인상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지금 하는 말이 곳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들도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지금 난립니다. 트럼프는 지난 5일 날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 달러어치의 하이테크에 25% 그리고 2천억 달러 규모의 다른 상품에 10%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왔다. 금요일에는 10%가 25%로 오를 거라고 예고를 하고 오늘까지 이 모든 협상을 매듭 지으라고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작 미국의 지금 이 관세 폭탄 예고에 미국 정시부터 지금 폭락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요 며칠간 한국의 정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에서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이제 트럼프가 25% 관세 인상이 내일부터 현실화될 가능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가나 이런 쪽에서는 그 확률이 50% 이상이다. 막판에 타결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에라 엿먹으라 하고 그냥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한번 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협상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 과정 안에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관세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예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에서요. 미국에는 제조업이 한때 40%였는데 지금 8%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하이테크나 서비스 이런 쪽 문화 이런 쪽에 집중하고 실제로 지금 제조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화가 나서 이것이 다 중국에서 싼 물건을 수출하고 중국으로 공장이 다 가버려서 그렇다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이 미국에 이 싼 물건을 팔아서 수출해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얻고 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무역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중국은 또 그렇게 얻은 무역 흑자를 가지고 미국의 국채 등에 이제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사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툭하면 그런 국채를 팔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죠. 시장에 동시에 국채가 많이 나왔을 때 미국 국채가 아주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지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해봐라고 합니다. 그거 미국 국채 살 사람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 팔라면 팔아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약점이 많지요. 중국의 기업 부채나 국가 부채, 부동산 위기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벌어져 버리면 중국의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또 중국에 지금 숨겨놓은 부채 등이 터져 나오면서 그러잖아도 지금 발발 헤매고 있는 중국 경제가 완전히 하드랜딩, 경착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의 이 국가무역위원회 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무역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나바로가 보면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백악관에서 회의에도 배제되고요. 굉장히 천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가장 강경한 논지를 지금 몇십 년째 유지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거의 신이 났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이런 제재에 나바로가 뒤에서 트럼프한테 이렇게 압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중국을 지금 꺾어버려야지 저걸 더 낳아놨다가는 나중에 이래저래 덩치가 커서 안 망하고 굴러가는 수가 안으로는 골마서 썩은 문드러지더라도 생기게 되면 저거 나중에 수습 불가능이니까 지금 중국을 한번 꺾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미국의 네오콘들한테도 많이 있고 지금 뭐 볼턴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거고요. 또 미국의 심지어 금융계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주변에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물론 트럼프가 그까지 생각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자, 미국은 중국이 지금 관세를 미국산 부분에 보복 관세를 매겨서 미국 국민들이 지금 구입하는 각종 이런 이 소비품의 가격이 높아져서 미국에 손실이 된다고 국제 그 개방 무역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엄청나게 트럼프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고 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사람, 또 미국의 월가, 또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의 이 해외 다국 진출 다국적 기업 이런 쪽에서는 전부 다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미국의 대가도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치를 대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싸게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공산품을 실제로 미국이 대체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이 있고요. 중국 아니면 다른 나라는 안 만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중국이 입는 쇼크, 데미지에 비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렇게 소비를 할 때 공산품, 식품 가격 등이 올라가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의 정서가 이번 기회에 중국을 손봐야 되는 게 낫다. 이런 쪽으로도 지금 강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중국도 나름 계산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높은 주에 뭐 러스트 벨트라든지 안 그러면 이 중서부의 농업주 이런 데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이렇게 이 쪽집게로 미기면서 트럼프의 지금 길을 꺾으려고 하는데 일단 이 싸움에서 미국은 기세등등하고 중국의 시진핑은 벌써 기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이번에도 파국까지는 안 가고 또 극적인 타협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25%를 때리겠다 해놓고도 또 이 싸움에서 적당하게 중국의 한복을 받아내고 또 물러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싸움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고 지금 내년에 11월 달에 트럼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이 지속될 거고 그 과정상에서 전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지금 굉장히 흔들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 다음 들고 나오는 것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중국이 인위적으로 국가가 이 달러와 이 위안화의 환율을 연결시켜서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있다. 변동 확률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을 둘러싼 전쟁으로 무역 전쟁이 지금 옮겨갈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환율 조작을 못하게 하면 미국이 상품의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꺾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환율 조작 논쟁까지로 벌어지게 되면 최근에 지금 달러가 한국에서 강해지면서 지금 외국 투자자들이 빨리 빠져나가는 국면 이런 것들이 되면서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 환율 문제가 한국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치면서 순식간에 한국 경제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게 환율 전쟁으로 갔을 때 한국이 입을 데미지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 변수가 올해까지는 북한이 강수를 둘 거라고 봐요. 자, 베네수엘라 사태가 미국이 지켜보다가 안 되면 적절한 수준에서 혹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이고 하니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위기, 미중 무역 전쟁, 북핵 위기, 베네수엘라 위기 등 트럼프가 지금 이 4개 위기를 통째로 지금 떠안고 있어요. 이 4개 위기를 어떻게 트럼프가 돌파할 거냐. 사실 트럼프 하는 스타일로 봐서 깔끔하게 해결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많고 이것들이 뒤엉켜서 그야말로 이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에도 트럼프를 미리 제동을 걸어서 못하게 하는 능력들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4가지 문제가 세계 경제에 치명타가 될 거고 그 치명타가 한국 경제에도 지금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위기가 각각의 위기지만은 이러한 지금 위기는 중동 전체를 다시 전쟁판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가 너무 확고하게 그 사이하고 딸이 지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MBS라고 불리는 이 사우디의 지금 후계자. 이 사람한테 또 너무 밀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이 부분에서 사우디나 이스라엘을 갖다가 대신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절대 늦추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트럼프 물러서면 완전 찌질이 되는 거죠. 전에 오바마가 이란하고 합의했던 부분을 트럼프가 깨고 압박을 했는데 여기서 물러서면 트럼프는 아마 재선 못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세일 오일이나 세일 가스가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한방 전쟁이 나서 정말 미국의 세일 오일이나 가스가 뛰게 되면 가격이 미국이 엄청나게 덕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이렇지 세일 오일이나 가스가 안 나왔을 때 중동의 전쟁을 가지고 세계의 경제 쇼크를 줬대요 하고 다른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아직 미국에서 세일 오일이나 세일 가스 부분을 해외로 수출을 많이 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비산유국들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특히 대부분 중동에서 가스나 오일을 가져오는 한국의 입장은 매우 클 것이다. 근데 베네수엘라도 지금 남미에서 제일 큰 산유국인데 저 베네수엘라 사태가 마지막에 이제 거의 내전 상태로 가게 되거나 미국이 개입할 때 저것도 또 큰 위기 요인이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좋게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이 굉장히 오래 갈 거고 미국은 중국에 계속 데미지를 미기게 될 거고 그럼 중국이 입는 데미지는 지금 무역 1위, 수출 1위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에 데미지를 입힐 거고 근데 부차적으로 이것이 이제 환율 정쟁으로 가게 되면 이제 환율 문제로 또 번져서 한국의 지금 이 수출이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될 거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이 입을 피해를 다 계산했는데 소비자들이 중국하고의 무역이 차단된다고 입을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결국은 붙어볼 만한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놓고 지금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냥 최후 통첩을 하는 양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해볼 만한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나 그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 이슈, 특히 북한의 핵 이슈, 북이 지금 핵과 경제를 병진하겠다고 다시 1년 전 입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선언을 하고 연말까지는 절대로 딜을 안 할 겁니다. 그럼 올해 안에 이 네 가지 이슈가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서로 불러일으키면서 확산되어 갈 때 한국이 겪을 경제 위기가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문재인이 지금 이런 거를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